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3월 19일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LH 사태 2차 조사 결과 3기 신도시 관련 토지 거래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8명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신도시 관련 거래가 4건 적발됐고 이 가운데 한 건은 투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올라 조세 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 백신의 국민 접종이 본격화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 물량은 정부의 접종 목표에 턱없이 못 미치고 안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첫 모델 아이오닉5가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실물을 정식 공개했습니다. 다른 전기차 전용 브랜드들도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어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은 현실화율 자체가 너무 낮아 앞으로의 상승세가 더 가파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전국 417만 채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급등한 데 이어 단독주택도 6% 이상 올랐습니다. 최근 10년 가운데 2009년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서울의 경우 10% 이상 올랐으며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된 도심일수록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이 올해 공시가격 431억 원으로 역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세금과 직결되는 만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런 것에 조정이 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그래도 사실은 어려워요. 이미 공시지가가 높이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근데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냐면은 그동안 너무 현실적으로 낮았던 거라고 또 보여요.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공시가격과 시세를 맞추는 현실화율 목표를 90%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이 매년 많게는 3.2%포인트씩 높아질 계획입니다. 현실화율 90%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 적정 가격이 시장 가격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거꾸로 방증하는 것. 정부가 스스로 자기 누워서 침뱉기하는 이런 결과의 모습인데요. 시장 가격을 그대로 공시를 하고 그 가격을 가지고 그 비율을 지금 높이는 게 아니라 실제 올해 현실화율이 70.2%인 공동주택과 달리 개별주택은 55.8%에 불과합니다. 향후 15년 안에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을 위해서 단독주택의 가격 상승이 더 가파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자산 가치에 맞춰 세금을 더 내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의 목표 자체가 민원을 발생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이상에 걸쳐서 발생했던 괴리를 불과 3년 안에 급격하게 현실화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그 세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너무 급하게 올라갔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아파트에 이어 단독주택까지 각종 부동산 세금을 단기에 올리는 만큼 조세 저항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BTS의 소속사 빅히트가 하이브로 간판을 바꿉니다. 음악 제작 외에 다양한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겠다는 포부입니다. 기존 엔터 기업과 차별화하는 모습인데 주식시장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빅히트의 새로운 사명입니다. 바로 하이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5년 2월 방시혁 현재 대표가 직접 세운 회사입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음반 대신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게 됐습니다. 공연이나 방송 영상, 공식 상품이 늘어나는가 하면 특정 가수가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등 산업 환경이 급변한 겁니다. 방 대표가 설립 16년 만에 새로운 이름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아우르고 동시에 연결, 확장할 수 있는 구조의 상징으로서 새로운 사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빅히트의 사업 종류는 음악 중심의 레이블 영역과 공연, 영상 등을 판매하는 솔루션 영역, 모바일 앱 위버스를 담당하는 플랫폼 영역으로 나뉩니다. 이들을 종합 관리하는 브랜드 명칭으로 하이브를 택한 겁니다. 기존 빅히트란 이름은 음반 자회사에 남게 됩니다. 빅히트는 지난해에만 2개 음반사를 추가로 합병하고 국내 앨범 판매 점유율을 32.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아티스트와 팬의 커뮤니티 공간 위버스는 월 이용자가 3천만 명에 달하는 네이버 브이라이브와의 통합과 함께
다른 소속사 연예인들의 참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반 이외의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기반으로 빅히트는 코로나19 불황에도 1,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탄탄한 실적과 사업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에 주식시장에서도 다른 엔터 기업들과는 다른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SM은 보아, 윤호윤호 등 잇따른 아티스트 논란에 더해 최악의 실적을 맛봤고 JYP는 음반이나 투자 어느 면에서도 별다른 비전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 그 사이 빅히트는 하이브라는 새로운 사명과 함께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송환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전기차 아이오닉5가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기대감과 가격 경쟁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다른 전기차 브랜드들도 조만간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됩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세계 최초로 선보인 아이오닉5 실물이 정식 공개됐습니다. 현대 SUV인 투싼보다 조금 작은 크기인 아이오닉5는 직선을 강조한 캐릭터 라인과 마치 테트리스를 연상케 하는 LED 램프가 인상적입니다. 휠베이스를 3m까지 늘리고 센터 터널을 없애면서 내연기관차가 따라올 수 없는 넓고 평평한 실내 공간을 확보한 점은 고무적입니다. 특히 이렇게 운전석으로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도 이처럼 턱을 없앤 콘솔 박스를 뒤쪽으로 밀면 보조석을 통해서 쉽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로 만든 첫 모델이라는 점과 5천만 원대 차량이지만 보조금 적용 시 3천만 원대에 살 수 있다는 점도 한몫하면서 사전 계약 첫날에만 2만 3천여 대를 기록해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급속 충전이 가능한 400V, 800V의 멀티 충전 시스템 등 진보된 기술을 탑재하였습니다. 전기차 이용에 최적화된 새로운 멤버십과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모빌리티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이오닉5의 국내 시장 선점을 예단하긴 이릅니다. 국내외 전기차 브랜드들이 우리나라 진출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모델인 EV6는 최근 디자인을 완전 공개하고 사전 계약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5와 플랫폼은 공유하지만 곡선을 살린 유려한 디자인을 내세우면서 사용자들에게 또 다른 선택지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볼보의 전기차 브랜드인 폴스타는 최근 국내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이미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검증받은 폴스타2를 선보일 전망입니다. BMW와 폭스바겐과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각각 iX와 ID4와 같은 순수 전기차를 생산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시장 인지도가 높은 만큼 출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밖에 순수 전기 픽업 트럭을 개발한 리비안과 현대차와 파트너십을 맺은 카노와 같은 미국의 신생 전기차 브랜드들도 테슬라의 뒤를 이어 국내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어 전기차 시장은 춘추전국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팬데믹 극복 이후 우리 경제가 과거처럼 강한 체질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한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자조차 못 내는 좀비 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미선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코로나 경제 위기가 끝나도 강한 경제 반등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강 전 경제수석은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할 당시의 경제 정책과 현 정책의 차이를 예로 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IMF 때는 우리 사회의 부실한 부분을 많이 털어냈어요. IMF 이후에 위기 이후에 우리 경제가 강하게 반등할 수 있었지만 구조조정 덕분에 이번에는 그런 구조조정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그때처럼 강하게 반등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보다 코로나 상황이 해제가 되면 K자형 회복은 더 심각하게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문 정부는 좀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좀비 기업이 2019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5배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 전 경제수석은 지원 성과가 떨어지는 좀비 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중복 지원을 없애고 업종 전환이나 과감한 구조조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걸 걷어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살려야 할 기업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되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연명 치료밖에 안 되고 링거를 빼고 나면 이제 아무 쓸데없는 경우가 되는 그런 경우의 지원은 이제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핀셋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뭐 구조조정이나 이런 다른 업종으로 전환으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좀 더 우리가 같은 돈을 가지고 정교화하면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난해 코로나 금융 지원 규모는 총 250조 9천억 원. 최근에 시중은행 금리가 속속 오르고 있어 앞으로 좀비 기업들이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게 강전 경제수석의 생각입니다. 강전 경제수석은 또 가계부채 증가 현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부가 금융기관을 직접 통제하는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근본 원인인 부동산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값이 올라갔던 것은 저금리에 의해서 저금리가 되면 당연히 이제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것이고 살고 싶어하는 주택의 부족이 근본 원인이 공급 측의 얘기를 하는 정책은 거의 하지 않고 수요 억제만 하다가 부동산 정책이라고 저는 보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거의 이제 부동산 정치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경제 정상화까지 얼마나 걸릴 것이냐는 질문에 올해는 지난해 코로나 쇼크에서 벗어나는 국면이고 2023년까지는 정상화로 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네, 정부가 방금 전 LH 투기 사태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차 조사에서 나왔던 의심 사례 20명 외에 추가로 23명이 수사 1회 대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부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신 기자, 이번 그 2차 조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 겁니까? 우선 조금 전에 발표된 정부 합동조사단 결과 보면요. 3기 신도시 지구와 가까운 지역 내 토지 거래자로 28명이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자체 공무원은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은 5명이었는데 이 중에 23명이 실제 투기 의심 사례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실제로 수사를 의뢰할 대상은 23명이 되는 거고요.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지자체 직원은 광명에서 10명, 안산 4명, 시흥시 3명, 하남시에서 1명으로 조사가 됐고 지방공기업에서는 부천도시공사 2명을 비롯해서 경기, 과천, 안산도시공사에서 각각 1명씩 투기 의심 직원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번 조사 때는 이제 LH와 국토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고 이번 2차 조사 때는 그때와는 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1차 조사에서는 국토부 직원과 LH 직원을 대상으로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나온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1, 2차 조사를 합치면은 43명의 투기 의심자가 나온 겁니다. 예. 이번 2차 조사에서는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 이렇게 모두 8,780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가 됐던 2013년 12월 그러니까 5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거래 내역이 조사 대상이었고요. 예.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규모 택지 그러니까 과천과 안산의 장상지구 같은 곳이 포함이 되는데 이곳과 함께 8개 지역을 들여다봤다는 게 합조단의 조사 발표입니다. 그렇군요. 지난번 1차 조사 때 대상이 한 14,00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9,000명 정도 하면은 지난번보다는 좀 규모가 적은 수준이겠군요. 네. 그 외에 이번 조사에서 혹시 추가로 밝혀진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까? 2차 조사에서 이 토지 거래 외에 3기 신도시 인근 지역의 주택 매매를 그러니까 집을 산 사람들이 추가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모두 237명인데요. 예. 합조단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들은 수사 권한이 실제로 있는 경찰이 소속된 특별수사본부에 이첩이 될 예정이고요. 또 그동안 계속 문제로 지적이 되어 온 부분이기는 한데 이번 조사에서도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공하지 않아서 합조단이 조사를 못한 사람들이 이 지방공기업 직원, 지자체 직원 내에 127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어느 정도 의심이 되는 사람들인데 합조단은 이 부분도 특수본에 넘길 예정이고 이첩을 할 예정이고요. 또 같은 날 청와대에서도 이 투기 의심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모두 4명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심층 조사한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아니지만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에 상세히 내용을 공개하고 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사항을 수사 참고 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4명이 청와대에서 나왔고 그중에 1명이 이제 그 경호처 직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약간 좀 의심 정황이 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정보 제공 동의를 안 했다는 것 앞서 얘기를 들어보면 좀 자체가 뭐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아마도 추가로서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2차 조사로 어느 정도 좀 의혹이 해소됐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그동안 여러 언론 매체들이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고 또 주민 제보들 통해서 매체에 확인된 이 의혹들만 해도 이번 특유 의심 43건은 가볍게 넘고도 남죠. 예. 그러니까 아직 이것으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또 실제 내부 정보를 가진 직원들이 정말 자기 이름으로 순진하게 투기를 했겠느냐 이런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자체 지방공기업 직원들이 아닌 이들의 배우자, 친척과 같은 직계존비속은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는 특별수사본부에서 이 수사력이 있는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 거래 내역 정보들을 활용해서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이 부분들이 어떻게 규명이 되느냐가 앞으로 남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예, 이번 조사에 이어서 정부가 이달 말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고 또 LH 조직 기능을 아예 쪼개는 방안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부동산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우리 국민 1,150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일부 백신 물량 부족 문제를 비롯해 안전성 이슈까지 해결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문영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10개 중에 7개, 2분기에 맞는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비율입니다. 의존도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백신의 수량은 넉넉하게 비축이 돼야 하겠고 안전성 문제도 없어야겠죠. 정부가 계획한 2분기 접종 대상자는 1,150만 명에 이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64세 이하 만성질환자,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등이 2분기에 접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계획해놓은 접종 목표와 달리 확보한 백신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2분기에 아스트라제네카 460만 명분, 화이자는 350만 명분, 총 810만 명분을 확보했지만 접종 대상자에 비해 340만 명분이 부족합니다. 백신 종류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310만 명, 화이자가 30만 명분이 각각 모자랍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간격을 늘렸기 때문에 2차 접종분을 비축하지 않고 바로 1차 접종분으로 활용하는 등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분기 백신 접종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전성 문제인데요. 유럽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25명에게서 혈액이 응고되는 혈전이 나타났고 9명이 사망하자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등 20여 개국은 예방적 차원에서 백신 접종을 중단 또는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의약품청은 현지 시간 18일 혈전 생성과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위험보다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접종을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접종을 일시 중단했던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양병원 환자가 이 백신을 맞고 사망한 후 부검 소견에서 혈전 발생이 확인됐고 또 20대 국민이 백신 접종 이후 혈전증 소견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이 백신을 두고 이상 반응 그리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중단되거나 논란이 지속된다면 정부가 계획한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국내에서 진행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며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신속하게 소집해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끊이지 않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더나와 얀센, 노바백스 등 정부가 계약한 다른 백신들이 2분기에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분기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제기되는 우려들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해 의료계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번에 이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혈전 생성과 관련성을 좀 명확하게 배제할 수 없지만 이런 위험보다 이익이 더 크다 이렇게 밝혔는데 유럽의약품청의 이번 결정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새벽에 이제 발표문을 제가 이제 자세히 분석해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반 인구에서 혈전 생성률보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에서 혈전 생성률이 뭐 더 높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본 관점에서는 접종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것이 위험보다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제 접종을 권고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제 55세 이하의 이제 특히 여성에 있어서 전발성 혈관 내 응고증, 그러니까 혈관에 이제 혈전이나 혈소판 감소증 발생 환자나 또는 이 혈관의 특히 정맥 내 혈전 생성률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 인과성을 지금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반 인구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고 앞으로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좀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좀 젊은 층에서는 여전히 좀 혈전 생성과의 이제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이제 더 계속한다고 이제 발표했습니다. 예, 일부 좀 주의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서를 달았군요. 이 혈전 생성이라는 게 백신과 이 혈액이 굳는 그런 현상을 말한다고 하는데 실제 이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가능은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이제 지금 시판되고 있는 백신이 한 뭐 거의 30가지 정도 가까운데요. 예. 백신 접종으로 혈전이 부작용으로 나오는 경우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의외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19에 걸리면 중증 환자의 경우에 이제 혈전이 생기고 또 출혈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사망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오히려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돼서 혈전 생성이 예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데 이번에 이제 유럽 사례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으로 새로운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1월 초부터 영국에서 처음 접종을 해서 새로운 백신이다 보니까 의외의 이상 반응,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도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계속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좀 명확하게 해소가 됐다는 느낌이 아닌 상황인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뭐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백신을 맞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유형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고령자, 뭐 기저질환 환자분들은 코로나에 걸리면 중증 사망 위험이 높으니까 이 백신 접종의 이득이 월등하게 있어서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예. 이제 젊은 분들의 경우는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질병청 중심으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이제 열려서 아마 심의를 통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이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해서 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실 논란이 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인데 때문에 좀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이 시점에서 뭘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뭐 겪어보지 않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고 이제 백신도 빠르게 개발되다 보니까 또 백신 접종이 굉장히 중요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접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예. 단지 정부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이제 이상 반응, 혈전이나 사망이나 이런 사례에 대해서 이제 투명하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빠르게 이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소통 노력으로 이제 백신에 대한 안전성, 신뢰가 높아져서 접종률을 높이는데 이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줄 수 있는 투명한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재산 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모든 공직자로 재산 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이익이 있다면 3배에서 5배로 환수하고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해 농지 취득 이후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 결정이 다음 달 2일로 2주 연기됐습니다. ITC는 현지 시간 19일 홈페이지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기 이유를 밝히며 이같이 공지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관련 미국 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 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LG그룹이 상장회사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활동 강화에 나섭니다. LG는 최근 이 같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이사회 의견을 청취했으며 향후 승인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G 측은 지배구조 개선 속도를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주주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백화점 매출액이 1년 전보다 40% 가까이 급증하면서 2005년 이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백화점 매출액은 1년 전보다 39.5%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분출되는 이른바 보복 소비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과 이슈, 증시 영향을 짚어보는 경제 뷰포인트 시간입니다. 증권부 정경준 기자, 정치경제부 지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바로 또 첫 번째 주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물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은이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당초 1%에서 1.3%로 상향 조정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네. 실제로 주요 물가 지수가 조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수입 물가 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지난달에는 3.8% 올랐고요.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뛴 데다가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서 다음 주에는 이 물가 상승세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더 발표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2월 생산자 물가 지수 또 그리고 소비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된다고요? 네, 지난 1월에는요. 한파하고 조류독감 영향으로 생산자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2017년 이후에 4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2월에도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다음 주 3월 소비자 동향 조사도 좀 발표가 되는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상승세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네. 관련된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 2분기 물가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글로벌 수요 회복 기대와 세계 각지의 기상이변으로 유가, 원자재, 곡물 등의 가격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 2분기 유난히 물가가 낮았던 점을 감안할 때 금년 2분기는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짧게 얘기만 들었는데도 지난 한 해가 너무 척박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물가 상승률 높게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한전에서는 2분기 전기 요금을 발표를 하는데 인상이 좀 불가피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전이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지난해부터 원가 연계형 요금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네. 3개월 단위로 이 연료비 변화를 전기료에 좀 포함시킨다는 건데요. 22일에 2분기 전기 요금이 발표가 됩니다. 전에 드렸던 대로 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이
이번에는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급격한 인상을 방어해주는 보호 장치가 좀 마련돼 있어서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전기 요금이 인상되면 지난 2013년 11월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오르는 셈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곳곳에서 지금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시장 혼란, 지금 좀 걱정되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제 월급만 빼고 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네. 물가 인상, 이게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좀 보면요. 1월 기준으로 시중 통화량이 3,200조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요. 작년 12월과 비교해 봤을 때도요. 41조가 증가했는데 이 역시도 최대 증가폭입니다. 네. 시중에 돈이 넘쳐 흐른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최근에 이제 주식이나 이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돈의 가치,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식이나 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치가 상승한 게 아니라 이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거기에 기인한 측면이 좀 크다, 이런 판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도 이제 자극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압박은 향후에도 더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소식으로 이제 연준의 대응이 또 가장 중요할 텐데요. 연준과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뒤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 요즘 하루도 빠지지 않고 LH 사태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조사 결과도 앞서서도 전해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고위 공직자들이 보유한 신도시 땅이 다 드러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 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의 정기 재산 변동 현황을 발표를 합니다. 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 국회, 법원 등 고위공직자는 한 해의 재산 변동을 다음해 2월까지 신고를 해야 하고요. 네. 이게 3월에 발표되는데 오는 25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고위공직자들이 신도시 땅을 보유했는지 알 수 있어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또 어떤 결과가 전해질지 좀 무섭기도 합니다. 저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공개된다는 겁니까? 네, 고위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 속의 재산 변동이 모두 공개가 되는데요. 네. 소유한 부동산의 주소와 면적, 또 실거래가까지 공개가 되는데 최근 논란이 된 광명과 시흥은 물론이고요.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보유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대로 청와대에서는 이미 비서관급 이상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투기 의심 거래가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네.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조금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추가로 더 드러날 경우에는 선거를 앞두고 또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정말 선거가 또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야 모두에게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정부에서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형식적인 조사 말고 추후에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정부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아까 잠시 전해주셨던 내용이 오늘 또 제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오늘 오전에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정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 5법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합니다.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 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부당이익이 있다면 취득이익의 3배에서 5배를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공직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투기 이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수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사실상 가능한 부분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저희가 앵커 브리핑으로도 전해드렸지만 이 LH 직원이 우리는 차명으로 투자를 하면 된다. 이런 글이 올라와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차명 거래의 경우에는 또 어떻게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네, 사실 발본색원 하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이제부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이익의 3배 또는 5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내용을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담는다라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법 개정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뒷북조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차명 거래의 경우에도 차명 거래 자체는 무효지만 땅 주인의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여서 사실 처벌이 쉽지는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H 게이트로 불릴 만큼 국민 분노가 큰 사안입니다. 제대로 된 조치와 처벌이 나와야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위기를 잠시 바꿔서요. 중요한 증시 일정들도 많이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이제 미 연준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FOMC 회의가 끝났는데요. 시장이 그에 대한 답을 내렸습니다. 오늘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1.75%까지 치고 올라면서요.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연준의 인플레이션 통제 능력 과연 있는 거냐 이런 이제 의구심이 짙어지면서요. 전반적으로 이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금리 상승 여부에 대한 시장의 경계 심리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 중반에 이제 파월 의장이 미 의회에 출석해서요. 국채 금리와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도 이제 관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주 후반에는요.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 지표가 발표됩니다. 네. 연준이 통화 정책의 준거 기준으로 삼는 게 이제 이 PC 물가 지표인데요. 이거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소폭 오름세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3월 달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기저 효과 때문에 큰 폭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공식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 러시아랑 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해나갈지 지켜볼 대목이고요. 또 1조 9천억 달러 추가 부양책 통과시켰는데 앞으로도 2조에서 4조 달러 정도 규모 예상되는 이제 인프라 추가 부양책들 이건 또 어떻게 해나갈지 그런 것들도 관심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준 이슈 저희가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연준 효과가 사실상 하루 만에 끝이 났습니다. 시장에서도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장이 연준의 그 인플레이션 통제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그 발언 약발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종전까지는 파월 의장의 립 서비스, 이 가성비로는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뭐 그 양적 완화라든지 돈 추가적으로 푸는 거 없이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이 최고의 립 서비스를 했었는데요. 네. 최근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OT라든지요, 수익률 곡선 통제, YCC, 그다음에 심지어 이달 말 이제 종료되는 그 SLR 같은 이런 조치들의 이제 구체적인 언급은 내놓지 않고요. 오히려 향후의 성장률이라든지 물가 전망, 그다음에 실업률 이런 거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요. 시장이 조금 이제 어떻게 이제 봐야 될지 이제 불안한 감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향후 금리 급등세라든지 인플레이션 압력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시장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포인트가 앞서서 좀 말씀해 주신 SLR 완화 조치의 연장 여부라는 점 좀 참고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정경준 기자, 정치경제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 동안 눈여겨볼 만한 CEO 소식들 짚어보는 CEO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봄이 왔나 봅니다. 굉장히 오늘도 화사하네요. 네. 오늘 첫 번째 CEO 누굽니까? 네, 첫 번째는요.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 소식입니다. 네. 김 총괄사장이 사내 이사에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주들 사이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부 소액 주주들은 법원에 주주 열람을 청구하는 등 집단 행동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과거에 물러났다가 다시 복귀를 한다는 건데 주주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김 총괄사장이 횡령 혐의로 지난해 실형을 선고받고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인물인데다가 이번에 김 총괄사장이 맡는 직이 다름
다름 아닌 ESG 위원장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ESG는 기업이 단순히 돈만 잘 버는 게 아니라 이 환경적, 사회적, 윤리적 가치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평가 지표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ESG 위원회는 그런 지표들을 개선하기 위한 기업 내 조직을 의미하고요. 횡령을 했는데 ESG 위원장으로 간다. 좀 주주들이 반발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실형을 선고받은 게 작년이라면서요. 복귀 시점으로 봤을 때 너무 좀 빠른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오는 26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선임안이 통과되는 시점으로 놓고 보더라도 1년이니까 좀 빠른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김 총괄 사장은 그동안 등기이사로 등재되지만 않았을 뿐 지난해 10월에 이미 경영에 복귀를 했습니다. 네. 회사 돈 4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달 뒤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가 7개월 만에 돌아온 거죠. 그래서 소액 주주들도 이 점을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김 사장은 이 사내이사로 선임되면 대표이사직에서 대표이사직을 맡지 않고 ESG위원회 일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경영을 한다는 게 가능은 한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이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취업 제한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취업이 힘든 건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에 취업 허가 신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이를 승인을 하면 다시 취업이 가능해지는데요. 김 총괄 사장은 지난해 10월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취업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렇군요. ESG 위원장을 맡겠다는 게 본인의 의지인 모양인데 아무리 봐도 왜 이런 생각을 한 걸까요? 뭔가 좀 자성의 의미로 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요. 김 사장의 회사 기여도를 무시하기 힘들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 삼양식품 하면 불닭볶음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이 실적도 불닭볶음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뛰어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불닭볶음면으로 삼양식품의 이 화려한 재기를 이끈 인물이 김 사장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 김 총괄 사장이 법무부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은 것도 이 회사 성장에 기여한 점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또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이 삼양식품 이미지를 떨어뜨렸다는 데 대해서 김 총괄 사장이 책임을 지고 직접 신뢰 회복에 나서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사자가 직접 나서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김 총괄 사장이 대표이사직에 이르는 각종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ESG 위원장 자리를 택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건데요. 회사 경영에 대한 영향력은 그대로 위치돼 대표이사라는 이 무게감은 덜어내기 위한 방편이라는 관점입니다. 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가요? ISS에서도 이 김 사장 복귀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이러면 아무래도 국민연금이나 소액주주들의 판단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 주주총회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CEO는 누굽니까? 네, 두 번째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 17일 이번 주 수요일이었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전략을 담은 계획안을 산업은행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산업은행의 적격 판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 이렇게 두 개인데요. 초대형 항공사 도약이라는 조 회장의 꿈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놓고서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긍정적입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 두 기업 간 합병 심사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만큼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통합 국적 항공사가 탄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자산 40조 원, 연매출 20조 원 규모의 세계 10위권 내 초대형 항공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인수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조 회장도 합병 마무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이달 초에 있었던 대한항공 창립 52주년 기념사에서 조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성공적인 인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 3자 연합하고 조원태 회장하고 그동안 경영권 분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조 회장에 맞서서 경영권 다툼을 벌여왔던 3자 주주연합이 와해되고 있다는 관측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저지하지 못한 뒤 동력을 좀 상실한 데다가 KT
KDB산업은행이 경영 감시와 견제 역할을 맡기로 하면서 이 분쟁 명분마저 모호해졌기 때문인데요. 3자 연합은 올해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 제안을 포기를 했고요. 업계 일각에서는 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해외 이민을 준비 중이라는 말도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틀 전 조 전 부사장이 한진칼 주식 5만 5천 주를 장에 매도한 것을 놓고서도 일각에서는 경영권 분쟁 종식을 뜻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서요. 이 조 회장 역시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상속세 600억 원을 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주식 매각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경영권 분쟁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그 대한항공의 경영 정상화 좀 안정화되는데 접어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송현동 부지 매각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 부분이 좀 필수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서울시하고 담판이 잘 안 됐었잖아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매각 연기 일정이 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매각 일정이 연기가 된다는 거죠. 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논란의 불똥이 조 회장에게도 튄 건데요. 앞서 서울시와 대한항공, LH는 3자 교환 방식으로 송현동 부지를 매매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를 매각을 하면 LH가 그 부지를 매수를 해서 서울시의 다른 토지와 교환을 하는 건데요. 업계 관계자는 LH가 참여하지 않으면 송현동 부지 매각 자체가 진행되기 힘든 만큼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항공으로서는 부지 매각으로 올해 4,500에서 5,500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차질이 생기게 된 거죠. 다만 대한항공은 이미 3조 3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당장 자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큰 고민거리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놓치면 속상한 글로벌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은 초반부터 거친 언사가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측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중국 측 양재치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장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2대2 회담을 개최했는데요. 포문은 미국이 먼저 열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홍콩과 신장 지역 인권 문제를 언급하면서 중국이 글로벌 질서를 위협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 양재치 정치국원은 인권은 미국이 최저 수준이다. 미국에선 흑인이 학살당하고 있다며 다소 거친 표현으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왕이 부장은 미국이 최근 중국 화웨이에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해 손님을 불러놓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개발도상국 가구의 3분의 2가 수입이 줄면서 전 세계 중산층 인구가 90년대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세계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수입이 10에서 50달러 사이인 전 세계 중산층 인구는 25억 명으로 전년보다 9천만 명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하루 수입이 50달러 이상인 상류층에서 중산층으로 떨어진 인구도 6,2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에 따라 퓨 리서치 센터는 실제로 중산층에서 탈락한 인구가 1억 5천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기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테슬라의 주가가 7%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이날 10년물 금리가 급등하자 테슬라로 대표되는 고평가 기술주에 대한 거품론이 일면서 주가가 흘러내렸는데요. AP통신은 금리 상승으로 값비싼 기술주가 대부분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어제 테슬라 모델 Y의 자율주행 사고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테슬라는 주가 급락뿐만 아니라 잇따른 사고로 미국 교통당국의 대대적인 조사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의 충돌 사고 23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고공행진했던 독일의 폭스바겐이 상승세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웠습니다. 이날 미국에서 폭스바겐 주식 예탁 증서의 주가는 15% 급락했습니다. 투자 전문 매체 더 모틀리 풀의 한 분석가는 투자자들이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환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순이익도 상승 여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아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는데요. 한 익명의 이코노미스트는 폭스바겐 주가 하락에 대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박찬희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한전이 작년 12월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2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합니다. 글로벌 일정으로는 미국에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맞게 되고 중국에서는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3월 대출 우대금리가 발표된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유럽 각국에서 재개되고 있는데 우리 당국도 맞아도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망과는 무엇 하나 연관성이 밝혀진 게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안해하시는 국민들 많으실 겁니다.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우선 접종합니다. 여러 부작용과 우려 속에서도 접종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보입니다. 공포가 희망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모두가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